12월 1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리액트의 마지막 단계로 에이젝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었죠. 네, 12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이미 그 참고하실 자료는 이미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리액트 앱 하면서 12번째 심플 에이젝스라고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자, 오늘 예제부터는 왜 일전에 배포해드렸던 그 백엔드 시스템이 있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챙겨서 다시 드릴게요. 자, 압축 파일 지금 하나 다시 올려드렸고요. 압축 해제하시면은 이제 백엔드라고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전에 설치를 해놨었어요. 백엔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이슨 서버라고 하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data.json을 쓰는 거거든요. 백엔드 폴더에서 cmd에서 여시고 제이슨 서버 빼기 2개 와치 그냥 data.json이에요. data.json 매뉴얼 좀 볼게요.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자, readme.pdf라고 해서 매뉴얼 올려드렸는데 요거 비밀번호 123QW의 느낌표 골뱅이 샵이에요. 와치 데이터 파일 경로 포트 빼기 2개 와치 data.json 한 다음에 빼기 2개 포트 3001로 적어주세요. 포트를 꼭 주셔야 되는 게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를 3000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명시 안 하면 둘이서 포트 충돌나서 에러나요.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샘플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백엔드가 가동이 되고요. 이 주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예제로 사용할 백엔드 데이터들이에요.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에이젝스 할 때 사용했었던 거니까요. 익숙하실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가동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이제 오늘 예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 예제는요, 일단 2개의 페이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그 app.js 확인하시면 페이지스 폴더 밑에 디파트먼트라는 페이지와 페이지스 폴더 밑에 뉴스라는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뉴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그 만들었었던 페이지 UI를 재사용할 겁니다. 그때 카드 뷰하고 리스트 뷰 형태 만들어 놨던 게 있어요. 일단은 페이지 2개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시는 동안 녹화 잠깐 중단할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AJAX 관련된 기능을 할 때 AJAX의 정의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JSON 파일 읽어오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내가 작업한 폴더 안에 있는 JSON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임포트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JSON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있는 JSON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격지 파일 읽어오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격지라는 게 다른 사이트를 뜻해요. 우리는 프론트엔드를 작업할 거고 백엔드는 독립적으로 작업되는 별개의 사이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엔드가 제공해주는 JSON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특수한 코드 구조가 필요했어요. 자, 즉시 실행 함수로요. async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가 필요했었어요. 자, 시작이요. 괄호를 연달아 2개를 씁니다. 앞에 있는 괄호에는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뒤에 있는 함수는 그 함수 호출 구문이에요. 여기에 익명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함수가 AJAX를 가동하려면 async라는 특수한 키워드가 필요했었어요. 함수에. 그리고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치기 하고요. 자, 이 안에서 일단 AJAX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준비해요. JSON 받아올 거니까 JSON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외 처리로 try, 에러 날 때 캐치. 이 try 캐치는 백엔드가 에러가 나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치겠지만 백엔드가 에러 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용자한테 메시지 박스 보여주고 말아야죠. 그때를 대비해서 캐치 블록이 필요한 거고요. const response는 await axios.get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백엔드 주소를 기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백엔드 주소는 백엔드의 JSON 주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JSON은 response.data라는 값을 갖다 쓰면은 이게 백엔드가 우리한테 주는 JSON 값이 됩니다. 에러가 나면 그냥 콘솔에 일단 에러는 찍어봐야죠.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치죠. 그리고 사용자한테 데이터 요청에 실패했습니다. 내지는 그 밖에 다른 메시지를 뿌려주고요. 역다운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캐치로 전달되는 message라는 걸 출력하면은 에러 메시지도 같이 나오죠. 이 message를 뿌리는 거는 실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사용자한테 영어로 된 에러 메시지 보여주면 괜히 느낌만 안 좋아요. 자, 에러 났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처리 중단해야죠. 리턴. 왜냐면 지금 여기 자체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하면 중단하겠죠. 자, 이게 기본이었어요. 여기에 웹페이지적인 특성이 좀 더 들어간다면 일단은 로딩바 표시, 로딩바를 표시해주는 코드를 여기서 넣고요. 마지막에 끝나면 로딩바 닫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쭉 들어와서 JSON 트라이 블록을 잘하고 캐치는 안 하죠. 캐치는 건너뛰고 로딩바를 닫아요. 됐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쭉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캐치로 뛰죠. 그러면 캐치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리턴하네요.
그럼 중단하죠. 로딩은 어떻게 해? 안 닫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에서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블록이 있었어요. 파이널리. 로딩 바를 여기서 닫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가끔 질문하시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순서가 트라이 실행, 에러가 나면 트라이 실행하고 캐치 실행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를 실행하거든요. 근데 강사님 파이널리 가기 전에 캐치해서 리턴해서 중단했는데 그럼 파이널리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주세요. 이게 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근데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관계가 조금 웃긴 게 트라이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캐치로 가요. 여기서 리턴을 만났죠. 중단하래네? 그럼 리턴이 바로 실행이 안 돼요. 파이널리부터 실행하고 돌아와서 리턴을 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파이널리가 실행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딩 바를 닫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하는 동안 했던 코드예요.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기존에 오늘 프로젝트 만들면서 그 배치 파일로 만드셨죠? 그 안에 이미 설치하는 명령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행할 그 첫 번째 데이터는요.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이거 예전에 어떤 오픈 API에서 제가 그냥 저장해 놓은 거예요. 실제 이 당시 2022년도 거네요. 뉴스 기사를 이제 일부 이렇게 저장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거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착 하고 나오잖아요. 뉴스 목록이니까. 버튼 눌러서 나올 거 아니에요. 페이지 열리자마자 차라락 하고 나올 거예요. 자, 백엔드 주소가 이제 http://localhost:3001/news래요.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로딩바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한다고 치고요. 이 코드가 페이지 열리면서 자동으로 실행돼야 돼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리액트 할 때 리액트 공부하면서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있었죠. 그것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그 기능을 내가 어디서 찾아보면 그거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 우리 예제에서 몇 단원에 했었다. 그 정도까지는. 코드까지 기억 안 나요. 그때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봤잖아요. 우리 한 몇 주 안 봤잖아요. 한 번 보고 기억할 수 있으면 천재예요. 그거 진짜. 대신에 그 내용 내가 어디 찾아보면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세요. 대신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코드를 제시합니다. 훅 관련된 기능 했대요. use effect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use effect가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use effect 하고서 여기다 콜백 함수를 전달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빈 괄호였다면 이 안의 코드가 페이지가 열릴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테스트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얘가 이제 AJAX 연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제이슨 데이터를 이 흐름을 거치면 이제 제이슨이라는 거에 변수가 담길 거 아니에요? 콘솔.log로 잘 받아오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걸 하려면은 이 axios.get이라는 함수를 썼기 때문에 axios도 임포트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스크립트 파일을 바로 참조했죠. 우리가 이거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스크립트 src 하면서 axios 관련된 스크립트를 직접 참조를 했어요. 리액트는 그런 식으로 참조 안 해요. 무조건 임포트해요. 자, 그럼 이 코드에 문제가 없다면 페이지 열리자마자 얘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콘솔에 AJAX로 받아온 결과를 뿌릴 겁니다. 자, 뉴스 목록 들어갔을 때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뿌렸죠.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나 더. 결과적으로 이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는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주려고 만드는 데이터죠. 호응 좀 해주세요. 자, 화면에 출력하려고 데이터를 만들 때 우리는 상태값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이라는 변수를 상태값에다 담아줘야 돼요. 상태값을 쓰기 위해서는 use state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use state를 사용해서요, 화면에 표시한 상태값 AJAX 연동 결과로 받아올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빈 배열로 만들어요. AJAX는요 비동기 처리예요. 비동기 처리라는 게 지금 얘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여기가 실행된다라고 했지만 요 안에 영역이 결국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받아오는 거니까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 통신 처리가 끝나건 말건 프로그램은 그냥 지갈길 가버립니다. 나 여기 아직 데이터 다 안 받아왔는데 그래도 지갈길 갑니다. 그래서 이미 통신이 끝나기 전에 화면 출력이 먼저 한 번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AJAX로 받아온 요 변수값만 갖다가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끝나기 전에 화면 출력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화면 출력 끝났어.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왔어. 그럼 버스 떠났잖아요, 이미.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화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거 document.create element에서 일일이 다 넣어줬어요. 근데 리액트는 그게 아니라 이미 출력이 끝났어요. 근데 출력할 때 얘를 활용해서 출력하게끔 해주면 상태값이죠. AJAX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여기다가 세팅해주면 어떻게 돼요? 리액트는 상태값이 바뀌면 화면을 자동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처리는 자동화되는 거죠. 이거 기존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는 것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편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적응하기도 전에 바로 리액트로 와서 별로 그렇게 느끼실 새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만 한 2, 3년 코딩하다가 이거 딱 만나면은 완전 신세계예요. 자, 실제로 한번 여기 유지 이펙트 밑에 console.log 여기다가 화면 출력 시작. 이거는 저만 할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유지 이펙트 밑에서 console.log json console.log ajax 처리 완료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ajax 처리가 완료되면은
아까 만들었었던 이 상태값, 이 제이슨이란 데이터를 이 상태값에다가 넣어줍니다. set use list한테 이 제이슨을 그냥 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화면 출력을 먼저 해요. 유즈 이펙트 AJAX 처리가 끝나건 끝나지 않건 이미 여기를 먼저 출력을 한번 해요. 그리고 이미 리턴까지 다 해서 화면 출력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AJAX 처리 완료가 뒷북을 쳐요. 그럼 우리는 상태값을 갱신해 주는 것만으로 화면이 다시 한번 갱신돼요, 자동으로. 만약에 여기서 상태값에 넣어주는 걸 안 했다면 화면 출력 시작, AJAX 처리 완료. 그 다음에 화면 갱신 안 하잖아요. 백엔드한테 받아온 걸 보여주지를 못해요. 이거 보여주려면 우리가 직접 노가다로 코딩을 다 해줘야 되는데 상태값에 넣는 것만으로 화면 갱신이 자동화된다. 자, 그럼 요 제이슨 값을 요것도 여기다 그냥 저만할게요. p 태그로 json.stringify라고 하는 함수는요,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줘요. 그러면 자, 새로 고침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제가 새로 고침 누를 때만 나타내는데 약간의 시간차가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는 거의 깜빡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약간 깜빡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이게 여기는 백엔드한테 받아올 게 없는 거니까 새로 고침 시간이 워낙 짧은 거고, 여기는 백엔드한테 받아오는 시간 동안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잠깐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출력이 다 한 번 돼요. 근데 그때는 받아온 데이터가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어요. 두 번째 출력할 때는 받아온 게 생기니까 여기를 보여줘요. 그 시간차가 깜빡이는 거예요. 자, 불필요한 코드 제거하고요. 상태값을 업데이트할 때 약간의 속도 개선을, 성능 개선을 꾀한다면 여기를 콜백 함수 형태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함수형 업데이트. 콜백 함수예요. 파라미터는 그냥 아무거나 정하시고요. 이 안에서 리턴해주는 값을 상태값에 갱신을 해요. 여기서 return JSON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 KKK라고 정의하는 이 상태값은, 자, 위에 거 잠깐 닫을게요. 현재 상태값이 이 콜백으로 들어와요. 1번. before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해주는 값이 이걸로 세팅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after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use list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use, 변수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고요. 화살표 함수가 한 줄로 돼 있으니까 괄호 빼도 되죠? 파라미터가 한 개일 때 파라미터 괄호도 빼도 되죠. 이렇게 추격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게요. 자, 요것도 그냥 보세요. 오늘 설치된 컴포넌트 중에 리액트 로더 스피너라는 애가 있습니다. 로딩바를 구현해주는 컴포넌트인데요. 요 사이트 접근하시면 리액트 스피너라고 돼 있죠?
도큐멘테이션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샘플 코드 다 있고요.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블럭스라고 하는 애를 가져왔어요. 얘가 뭐냐면은 여기 왼쪽 메뉴에 보면 요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고 사용 코드 샘플은 이거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여기 화면 안에다가 아무데나 툭 하고 집어넣으면 이런 애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이 로딩바는 화면 중앙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뉴스를 밀어내고 있죠. 그럼 포지션 속성도 줘서 띄워야죠. 자, 래퍼 스타일, 얘가 뭐겠어요? 추가적인 CSS는 여기다 넣으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가 여기다가 포지션 픽시드 Z 인덱스 로딩 바니까 다른 애들보다 앞에 있어야죠. 9999 레프트 50% 탑 50%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부여하면 화면 중앙에 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딩바라는 게 이렇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AJAX로 받아온 요 데이터가 있을 때만 AJAX로 받아온 데이터가 있을 때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로딩이라는 상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한테는 true, false만 낼 거예요. 자, 지금 false죠? 이 로딩바를 처리하는 부분을 로딩이 true라면 로딩바 뿌려라. 이렇게 해주면 이 상태 변수가 true일 때는 여기 로딩바가 화면에 나올 거고 지금 false니까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럼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상태 변수를 true로 바꾸면 나오겠죠. false이면 안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AJAX 처리하기 전에 set loading true. 그럼 이제 로딩바 나올 거라고요. 로딩바 닫을 때 set loading false. 그럼 통신 끝나면 알아서 로딩바 없어지겠죠. 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로딩바를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앞으로 다른 예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기에는 좀 버겨우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스피너 JS라는 애를 만들게요. 자, 메모 가져왔고요. 자, 스피너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로딩을 표시할지 여부 그리고 가로 넓이, 세로 넓이를 프롭스 파라미터로 받겠고요. 파라미터가 굳이 없으면 가로, 세로 사이즈 100 안 보이는 걸 기본 데이터 타입은 불림값 필수
width date는 숫자 값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너 안에서 이 블록을 리턴하게끔 했어요. 로딩 여부 width date는 변수 처리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news.js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여기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 쓸 거예요. 우리가 만든 스피너라는 애를 가져오고 로딩 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이 스피너 컴포넌트를 써서 불린 값을 전달하면은 이 안에서 로딩을 쓸지 안 쓸지를 알아서 결정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p 태그로 아까 했던 것처럼 json.stringify에서 news list 요것만 출력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출력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지워서 그렇구나. 자, 지금 요 예제 여기서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 씁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배포해드린 교환에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하면 잠깐 로딩바가 나왔다가 이렇게 제이슨 받아온 걸 이렇게 그냥 되게 안 이쁘게 출력을 했어요. 지금은 요 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뿌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백엔드로부터 뭔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를 확인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요번 교시 여기까지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한테 뭔가 디자인을 덧붙여 볼게요.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요 리턴하고 div 안에 요 두 줄이 배포해드린 내용과 다릅니다. 배포해드린 파일은 그 부분에서 뉴스리스트라는 컴포넌트한테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를 던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디자인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다음 교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 백엔드한테 뭔가 받아오는 것까지만 하자고요. 그래도 결과는 확인해야 되니까 임시로 이렇게만 뿌려주세요. 임시예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받으신 교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index.js랑 app.js 다 하셨으면은 pages 안에 news.js, 컴포넌트 안에 spinner.js 요거까지 맞추시면 되고요. news.js에서 요 부분 배포해드린 것과 임시적으로 다르다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에 여기 백엔드 주소가 요거 풀 주소가 안 적혀 있고 슬래시 뉴스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화면 내에 나와 있는 대로 풀 주소를 적어 주세요. 일단은. 자,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 예제 중에요. 5단원에서 스타일 시트 관련된 내용 봤었던 게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컴포넌트 안에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라는 거를 그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때 예제를 다시 체킹을 해보면 그때 예제인데요. 뉴스라고 하는 프롭스 값으로 뉴스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전달했었고요. 이 뉴스 데이터라고 썼었던 게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 파일로 임포트 해놨었거든요. 이게 오늘 백엔드한테 받아온 자료 구조랑 동일해요. 사실 같은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AJAX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예제들에 이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이 자료를 뉴스 카드랑 뉴스 리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예제에 넣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그냥 뉴스 리스트 하나만 넣을게요. 뉴스 리스트 하나만 컴포넌트 폴더에 예전에 작업했던 거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뉴스 리스트 파일을 임포트 한 다음에 화면단 불러오는 곳에서 뉴스 리스트라고 하고 뉴스는 프롭스 세팅해 주고 이제 상태값을 넘겨줍니다. 뉴스 리스트라는 이 상태값을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화면에 의해서 UI가 완성이 될 거예요. 자, 백엔드한테 받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author라는 이름으로 작성자, 기사 제목, 기사 요약글, 기사 원문 주소,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한 미리 보기 이미지, 작성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배열을 백엔드한테 받아서 이 뉴스 리스트라는 거에 통째로 보내고 있고요. 뉴스 리스트는 그거 받아갖고 맵 봅니다. 반복 돌면은 우리가 보통 VI 이렇게 맵으로 돌리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았으니,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았으니까 지금 요 통째로 지금 뉴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V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겠죠? 그럼 이 안에 author, title, description, URL, image 이렇게 변수가 있으니까 const 하고서 이렇게 구조분해 하면은 성립이 될 거라고요. 파라미터로 받는 부위가 여기 있고, 요 부위가 얘한테 분해가 되니까 결국은 얘가 얘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부위 생략하고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굳이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냥 V로 하면 안 돼. 돼요. 자꾸 이런 거를 자꾸 한 번씩 보여드린 이유가 리액트 책들이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스타일은 뭐 모양에 따라 만든 거니까 이제 스타일 이야기는 더 이상 깊게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백엔드가 따로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가 따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프론트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명령 프롬프트가 여기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엔드는 독립적으로 제이슨 데이터만 주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인 거고요. 얘는 프론트를 가동하게 하기 위한 백엔드예요. 프론트는 원래 독립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반드시 백엔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백엔드 없이는 사용자들의 접속을 못 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얘가 이제 독립적인 백엔드가 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잖아요. 뭐로 만들었겠어요, 그럼? 누드로 만든 거예요.
잠시만요. 태블릿 좀요. 자, 얘는 노드로 만든 그 백엔드 시스템 안에 그 리액트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그 제이슨 서버죠. 얘는 그냥 대놓고 노드예요. 근데 우리가 노드.js를 갖다가 백엔드를 직접적으로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 공부는 또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이로 쓸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완제품이에요. 실제로 노드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가 백엔드를 직접 구현한다고 했을 때요. 이 제이슨 서버를 이 안에서 임포트해서 이식시켜서 쓸 수도 있어요. 리액트 만들 때 얘가 독립적으로 노드에서 작동한다라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이슨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이 백엔드는 굳이 노드가 아니어도 돼요. 옛날부터 쓰던 JSP 혹은 얘가 발전한 스프링 혹은 PHP 내지는 PH가 발전한 라라벨 이것도 아니면은 정말 옛날에 쓰던 ASP 내지는 ASP가 발전한 ASP.NET 뭐로 하건 상관없어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3대장이고요. 노드는 상당히 후발주자예요. 심지어는 파이썬도 되고요. 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밑에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들로 만들면 프로그램 언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 완전하게 독립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두 개의 웹사이트가 서로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드로 만들면 태생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동거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백지 상태에서부터 내가 만든 노드 프로젝트를 리액트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제이슨 서버를 리액트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Next.js를 한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 안에 노드로 만든 백엔드를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Next.js 같은 경우는 노드로 만든 백엔드 안에 넥스트 시스템을 넣는 식이에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어찌됐건 결합이 가능해요. 이때부터 풀스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스프링으로 만든 거에다 노드 리액트로 만든 거 같이 집어넣겠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이것저것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 되게 어거지고요. 하고 나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는 지금 노드를 바로 만들 건 아닌데요. 일단은 요 백엔드 가동 중단시키시고 리액트 돌던 것도 중단시키세요. 지금 그 백엔드 폴더랑 같이 드린 매뉴얼은 얘를 독립적인 백엔드로 가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1교시 때 했던 거는 얘를 독립적인 백엔드로 가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지장 없어요. 근데 백엔드 가동시키고 프론트 가동시키고 두 개씩 가동시키는 게 좀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데이터.json을요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 갖다 넣으세요. 데이터.json을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 갖다 넣으세요.
자, 지금부터 내용은 요번 단원의 리드미 파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환 파일에. 백엔드 제이슨 서버 설치하는 거 전에 우리 했었고요. 제이슨 서버 사용 방법도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마지막 3번입니다.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여시면 여기 dependencies라고 하는 게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모듈들이에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접어 놓으시고, 여기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스크립트가 우리가 얀 스타트라고 내리면 앞에 얀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스타트라는 키워드에 반응해서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 프로젝트를 가동할 땐 얀 스타트도 되지만 여기서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리액트 스크립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리액트 스크립트라는 명령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세팅이 또 들어갈 뿐이에요. 자, 어쨌건 이 뒤에 오어 할 때 쓰는 파이프라인 하나 넣으시고요. 그럼 2개 이상의 명령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서버 watch data.json 포트 3001이라고 제이슨 서버 가동 명령어를 여기다 넣으시면 이제 얀 스타트만으로 백엔드와 프론트가 동시 가동합니다. 훨씬 편해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얀 스타트를 다시 하면 네. 그러면 여기 백엔드도 가동하고 여기 리액트도 가동하잖아요. 위쪽에 지금 백엔드 가동됐다고 떴죠? 얘도 가동되죠? 그럼 브라우저 떴고 동작하는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JAX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 자, 현재 프론트엔드가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 주소는요. http localhost 3000입니다. 백엔드가 가동되고 있는 주소는요. http localhost 3001입니다. 지금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가동하니까 둘 다 주소가 localhost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실제 사이트 주소로 옮기겠죠. 뭐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com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것은 프론트죠. 이건 백엔드고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건 프론트죠. 그러면 프론트는 포트 번호를 보통 80번으로 고쳐요, 나중에. 그래야 브라우저에 입력 안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백엔드는 백엔드 자체를 Node.js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같은 포트에서 동작시킬 방법이 없어요. 어찌됐건 포트가 달라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 주소가 생기면은 여기 슬래시 뉴스 밑에 뭐 컨텐츠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백엔드도 뭐 슬래시, 뭐 뉴스 밑에 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개발하는 동안은 문제가 안 생겨요. 로컬호스트에서는. 근데 이거를 상용화를 했을 때 웹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상 첫 글자부터 첫 번째 슬래시 전까지 첫 글자부터 첫 번째 슬래시 전까지 프론트와 백엔드의 주소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AJAX 연동이 죽었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걸 CORS 보안 정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악의적인 피싱 사이트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안에 박혀있는 정책이에요. 크롬이 안 풀어줘요.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식하게 했던 방법으로 옛날에 그 jQuery 스타일의 JSON P라고 하는 방식부터 백엔드에서 뭐 프록시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기타 등등 있었는데 뭐 옛날에 그 jQuery 썼었던 방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엔드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전제하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카카오 오픈 API를 연동하려고 한다. 안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백엔드 쪽에서 1번 백엔드 쪽에서 어떤 사이트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요청은 안전한 거니까 허가하겠다는 코드를 백엔드에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단에서 이게 지금 서로 연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백엔드를 직접 만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앞에 주소가 다를 때 AJAX 연동을 프론트 기술이 아니라 백엔드 기술로 연동을 시켜야 돼요. 백엔드랑 프론트랑 서로 다른 사이트랑 통신하는 기법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어요. my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상청이 있다. 기상청에서 어떤 API가 있어요. 이걸 내가 AJAX로 땡겨다가 날씨 정보를 내 사이트에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두 사이트가 주소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브라우저의 CORS 조건 때문에 연동이 안 됩니다. 원래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순수 프론트 기술이 아니라 만약에 자바 스프링이나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걔는 백엔드를 같이 내장하고 있거든요. 내가 AJAX로 내 백엔드랑 연동하고 백엔드가 얘한테 대신 가요. 이렇게 하면 연동이 가능해요. 이걸 프록시라고 해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나중에 상용화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백엔드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밑밥을 깔고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는 Node.js가 내장되어 있다고. 그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는 Node.js가 내장이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패키지.js네요. 옵션 하나 추가합니다. 프록시. 여기다가 HTTP 백엔드 주소를 넣으세요. 뒤에 콤마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xios.ge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속을 할 때 이제 슬래시 뉴스라고만 접속을 하면은 axios로 들어가는 AJAX 연동이요. 요 값과 여기에 설정한 값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주소로 만들어요. 그리고
프론트 기술이 아니라 백엔드 기술로 통신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CORS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남의 사이트 데이터 원래 못 긁어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못하게 해요. 근데 여기다가 남의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우리는 에이작스 연동과 이렇게만 하면 리액트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편한 거예요. 이거 우회하려면 나중에 진짜 별 산 난리를 다 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프록시에다 요걸 적어놓고 나면은 news.js에서 ajax 땡겨올 때 주소가 이제 풀 주소가 아니라 슬래시 news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에서는 앞에 집 주소 없으니까 이거 우리 집 주소네 라고 인식을 하고 허가를 해요. 근데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이거 결합시켜서 백엔드 기술을 써서 다른 사이트와 통신을 해요. 설정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얀 스타트 눌러서 재가동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목록 다시 받아오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부분도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위에 나오는 요거는요, 전에 우리 만들어 놨었던 메뉴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메뉴 링크, 그 다음에 오늘 만든 스피너, 그 다음에 뉴스 리스트, 그리고 예전에 같은 단원에서 뉴스 카드인가? 이런 것도 요 네 개는 앞으로 다른 예제들에서 종종 쓰일 거고요. 특히 메뉴 링크랑 스피너는 앞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설정사항 도와드려야 되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녹화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나의 백엔드 주소가 있어요. http:// localhost 땡땡 3001 그 다음에 이 백엔드가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Axi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get이라는 주소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면 얘한테 붙어서 JSON을 가져옵니다. URL로 붙고 JSON을 받아오죠. 자, 이 axios.get 방식은요, 우리 ajax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일반 링크로 페이지 이동하는 거랑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링크로 같은 페이지를 이동하면 웹브라우저가 통째로 그 페이지에 직접 방문을 해요. 근데 ajax라는 기술로 가져오면 방문하지 않고 보여질 내용을 긁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화면에 뿌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ajax의 전체예요. 이제 이 세계관을 확장을 할 거예요. 폼 태그에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 get이라는 값이 있고요. post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는 주소로 여기다가 백엔드 주소를 걸어요. 폼 태그에서 get이라고 부여한 거와 axios.get 그리고 href 속성으로 이동하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백엔드에 접근을 해요.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같은 주소에 접근하면은
이 백엔드는요, 같은 주소인데 프론트가 자기한테 get으로 접속하느냐 아니면 메소드를 포스트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모드가 바뀌어요. 같은 백엔드인데 get으로 접근하느냐 포스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get은 목록 내지는 상세, 즉 리드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로 바뀌어요.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해서 create라고 합니다. 폼으로 접근할 때는 get과 post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AJAX로 접근하면은 이 post를 확장해서 put과 delete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더 확장을 시켜요. 같은 백엔드인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put, 수정으로 모드가 바뀌어요. 업데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elete, 삭제예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연동할 때는요, 하나의 백엔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가, 읽기, 수정, 삭제 네 가지 모드를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를 줄여서 CRUD라고 불러요.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1998년인가 미국의 무슨 논문에서 소개된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 웹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규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하는 기술이 이게 핵심인데 사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다. 뒤늦게 좀 많이 알려진 거지. 사실 옛날부터 개발하셨던 사람 중에서는 뭐 옛날부터 하던 거 새삼스럽게 왜 이제 와서 난리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프론트엔드를 만들 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UI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느냐. 두 번째는 이벤트 처리와 CSS를 얼마나 잘 처리해서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 주로 이벤트 처리에 있어요. 그래서 UI, UX.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백엔드와 잘 처리하느냐. 데이터 처리는 CRUD 처리. 프론트 개발하면서 염두하실 거는 요 세 가지예요. UI를 구성하고 UX를 짜는 거는 사실상 프론트 개발자라기보다는 퍼블리싱 쪽에 좀 더 근접하고요. 프론트 개발이라 하면 모름지기 데이터 핸들링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만으로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퍼블리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 퍼블리셔가 취업이 좀 더 쉬워요. 근데 월급은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공부할 데이터 핸들링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퍼블리싱보다는 프론트 개발자 쪽이죠. 연봉은 좀 더 세요. 하지만 그만큼 진입장벽도 높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섭렵하시는 거겠죠. 근데 단계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나한테 맞는 단계를 선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가장 무난한 코스가요. 일단 퍼블리싱 주된 업무로 취업을 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익숙해지면은 슬쩍 회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는 저도 프론트 개발 해보고 싶습니다. 내지는 프론트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중에 한 40% 정도는 한 3년 정도 이내에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프론트는 결국 화면을 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 프론트가 백엔드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백엔드는 어찌됐건 간에 동작만 하면 돼요.
근데 프론트는 디자인을 항상 가져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 줄은 몰라도 보는 눈은 다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야 이거 별로다라고 한마디 하고 가는데 뭐가 별론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놈의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거는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프론트가 훨씬 어려워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프론트 쪽은 진짜로 이제 경험치가 좀 많아야 되는 분야예요. 그리고 한 5년차 지나가면은 이제 다 해요, 혼자. 근데 그때쯤 되면은 현장에서 코딩을 잘 안 하죠. 보통 이제 팀장 정도 올라가면은 업무를 할애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 직접 코딩은 잘 안 해요. 자, 어쨌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JAX라고 하는 기술에서는 여태까지는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포스트, 풋, 딜리트 이 세 가지 방식에도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백엔드를 이제 얘를 하나 접목을 해서 간만에 그래도 한 거니까 여기까지 복습의 의미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려는 예제는 그냥 목록 구현이에요. 좀 전에 한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내일 포스트, 풋, 딜리트를 덧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읽기, 쓰기, 수정, 삭제가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웹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CRUD라는 개념은 프론트 개발자한테는 반드시 탑재돼야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용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프론트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얘기한 김에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프론트, 백엔드. 자, 프론트가 백엔드에 이제 포스트 방식, 겟 방식, 풋 방식, 딜리트 방식으로 접속을 하면은 백엔드는 이거를 데이터를 만들라는 거구나. 크리에이트. 그리고 데이터를 읽으라는 거구나. 리드. 여기서는 목록을 읽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상세 아이템을 보는 거냐로 나눠지고요. 풋은 수정이구나. 그리고 딜리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URL은 전부 똑같아요. 하나의 URL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백엔드라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일이 시작돼요. 이 뒤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결국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 이제 뭔가 콘텐츠가 저장되고 있는데 프론트에서 입력한 거를 백엔드를 거쳐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백엔드를 거쳐서 프론트가 읽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마찬가지로 풋, 딜리트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지 백엔드한테는 사실상 볼 일 없어요. 프론트가 이거 직접 할 수 있으면 사실 백엔드가 필요 없거든요. 문제는 프론트가 이걸 주었다 해도 못한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 프론트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간 전달자 역할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insert라고 하는 명령어, 얘는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 업데이트, 딜리트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로 넘어가요. 이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갖는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프론트는 죽었다 깨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죽었다 깼어요. Next.js 이번 버전업부터 이게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프론트 개발자를 죽일 셈이냐, 왜 얘네가 하던 일까지 다 떠넘기느냐, 막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넥스트.js가 이제 백엔드가 하던 일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럴 바엔 그냥 옛날 거 쓸래 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좀 더 시장 판도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나가도 너무 나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프론트 기능만 견고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백엔드 기능까지 자기네가 갖고 와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백엔드 하다가 프론트로 전향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굳히기를 할지 아니면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갈지는 내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Next.js가 앞으로 어떻게 그 발전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웹 시장, 웹 기술이 다시 한번 또 격변기를 한번 겪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뭐 그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 지금 걱정하실 건 아니고, 이제 CRUD 개념, 요거는 오늘 확실하게 챙겨서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디파트먼트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은, 아이고, 3001번이죠. 백엔드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백엔드가 나옵니다. 요거를 조회를 해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데, 지금 브라우저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거는 갯방식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 브라우저만으로 충분히 돼요. 자, 기본 주소가 있을 때 일단 갯방식에서는 원본 주소를 그냥 적는다 이러면은 목록이에요. 지금 원본 주소 적었을 때 배열 형태로 쪼르륵 여러 개 나오죠. 리스트 뿌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련 번호 값이 반드시 있어요. 필드 이름은 저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제이슨의 키 이름은 제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딱 봐도 뭐가 일련 번호예요? 아이디죠. 만약에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에 일련 번호가 없다. 몇 대 패세요. 일 제대로 안 하는 거니까. 이것도 백엔드가 반드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 다른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레스트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념을 크게 레스트풀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스트풀의 기본 규격으로는 슬래시하고서 일련 번호라고 지정하면은 해당 일련 번호를 갖는 데이터의 상세예요. 상세조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이슨 서버는 만약에 102번 데이터다. 그럼 슬래시하고 102라고 붙이면 해당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줘요. 이걸 상세 보기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하지만 포스트 같은 경우는 주소는 포스트가 아까 데이터 생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아직 없어요.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일련 번호가 생겨요. 우리는 저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래서 주소에 일련 번호가 안 들어가고요. 대신에 나머지 내용을 전송을 해줘야 돼요. 풋은 수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백엔드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거 다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게시판에서 내가 글 하나 수정했는데 모든 글이 내가 입력한 거랑 똑같이 바뀌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수정할 항목을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일련 번호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정 같은 경우도 슬래시 일련 번호. 만약에 여기에 102라고 주면 102번 데이터를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그래, 그럼 뭘 수정할지는 여기 있는데 뭐라고 수정할까에 대해서도 나머지 내용을 전송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딜리트. 지우는 마당에 나머지 내용 전송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딜리트는 어떤 항목을 지워주세요 라고만 들어가요. 이게 백엔드가 지켜야 되는 원래 규격인데 이거 안 지킨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지 맘대로 만들어요. 근데 그래 봐야 일련 번호를 이렇게 안 보내면 물음표 찍고 아이디는 일련 번호 이렇게 보낼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음표 찍어서 보내던지 아니면 슬래시에서 일련 번호로 보내던지. 물음표로 받는 애들은 마음은 똑같아요. 슬래시로 받는 게 처리가 좀 더 귀찮거든요. 백엔드 입장에선. 적응하고 나면은 이게 더 쉬운데 그 물음표로 받는 게 더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그게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건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포스트 풋 딜리트는 브라우저 단에서 테스트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백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다짜고짜 코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만에 하나 백엔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백엔드가 에러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연동하는 코드를 만드는 우리 것도 당연히 에러 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백엔드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 전에 우리가 AJAX 할 때 제가 한번 똑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흔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애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걸로 테스트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게 뭔 소리요 하셨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때는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로는 자꾸 이른 개념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오늘 두 번째 들으시는 거고 제가 최대한 그 차분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적응을 하는 게 우리의 이번 리액트 과목의 마지막 목표예요. 자, 그럼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애를 이제 가동을 할게요. 얘가 그러니까 엑시오스 대체품이에요. 직접 코딩 안 하고 엑시오스가 잘 돌고 있는지 보는 애예요. 여기 new request, 새로운 접속입니다. 자, 전에 우리는 여기 get으로만 했어요. 여기 드롭다운 내려보면 get, post, delete 기본 방 4가지가 있죠. 나머지 방식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이 get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백엔드 주소를 넣어요. 콜론 슬래시 로컬호스트 콜론 3001 슬래시 디팔트 먼트. 근데 이 썬더 클라이언트가 자체 버그가 있는지 로컬호스트라는 주소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데이터 못 가져왔다고 이렇게 뜨죠. 분명히 백엔드 지금 살아있는데.
콜론 2개 1이었던 것 같은데. 자, 썬더 클라이언트의 자체 문제로 인해서 http 콜론 / 로컬호스트까지의 주소는 대괄호 안에 콜론 2개를 넣는 걸로 대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왼쪽에 내가 했던 내역이 쌓이거든요.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목록이 들어오고요. 하나를 더 또 버튼 눌러볼게요. 자,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쿼리 밑에 쿼리 파라미터 이거 그냥 보세요. 여기다가 이름을 id라고 놓고 1, 2, 3 이렇게 값을 적으면 여기에 명시하는 항목은 이렇게 물음표로 세팅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니죠. 여기에 /101이라고 주면은 101번 데이터에 대한 상세 조회. 자, 또 버튼 눌러서 새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번엔 포스트입니다. 주소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데이터가 포함해야 되는 항목이 dname과 log이에요. 일련 번호는 백엔드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저장할 때 줄 필요는 없어요. 포스트 방식으로 세팅할 때는요, 전송을 바디 안에 놓으시고요, 폼 안에 폼 필드라는 곳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열하는 이 폼 필드가요, 인풋 태그를 흉내낸 거예요. 여기에 저장할 내용, dname은 뭐 얘가 한글을 잘 입력 못 하더라고요. 프론트엔드, 그리고 록은 메가 IT.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거에 입력하셔갖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한글 문제 없는데 타이핑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샌드를 누르면 203번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전체 목록 한번 다시 땡겨와 보면 되겠죠. 전달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폼이 아니고 폼 인코드인가 봐요. 자, 폼 인코드에서 dname은 프론트엔드, 록은 메가 IT라고 해서 다시 뜰게요. 네, 이제 됐네요. 204번 데이터가 생성됐고 생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땡겨와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조금 전에는 204번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포스트 방식으로 내가 데이터 저장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저장을 요청을 하면 포스트에요. 바디 세팅하고 전송할 내용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전체 목록 조회했을 때 저장한 내용이 보여야죠. 당연히 저장된 거니까요. 이거 실제로 그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data.json 있죠? 거기에 실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백엔드 없어도 얘만 있으면은 우리 그 포트폴리오 준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얘가 말 그대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 203번 데이터는 저는 지금 제 기준으로 잘못 넣었으니까 203번 이따 지울 거고요. 204번은 수정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또 뉴 리퀘스트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put. 자, 주소 똑같이 넣고요. 204번 데이터를 수정해 볼게요. 수정 같은 경우도 1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바디 밑에 폼 인코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dname은 hello라고 넣고요. log은 world라고 수정해 볼게요. 204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주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걸 보내면 백엔드는 204번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요. 그럼 다시 전체 목록 땡겨와 봐야겠죠. 전체 조회해보면 얘가 왜 저장을 했을까요? 풋으로 보냈는데. 자, 204번 데이터를 hello 111 월드 111로 보내볼게요. 자, 204번 수정됐다고 떴고 데이터 조회하면은 204번 고쳐졌죠? 아니, 제가 뭔가 잘못 봤나 봐요. 저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포스트를 한번 더 눌렀었나 봐요. 11122. 자, 204번 데이터 다시 한번 또 수정할게요. 204번 데이터 수정됐고 조회해보면 204번 수정한 대로 나와 있고요. 예, 이상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소 또 지정하고 딜리트 방식. 이번에는 204번 데이터를 지워주세요예요. 삭제할 때는 다른 정보 안 줘도 돼요. 자, 보냅니다. 지웠으니까 뭐 보여줄 게 없죠. 그러니까 빈 괄호가 떠요. 자, 전체 목록 다시 땡겨와 보면 204번이 없어졌죠. 이번엔 203번도 지워볼게요. 아까 203번 잘못 저장된 거 있었거든요. 203번 저장할게요. 다시 조회하면 203번 없어졌고요. 마지막 205번도 지워볼게요. 205번 지웁니다. 조회하면 예, 없어졌죠. 자, 이렇게 간이 백엔드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는 걸 이제 RESTfu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엔드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론트 코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 어느 쪽에 문제인지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커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이제 백엔드 없어도 사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것만 있어도 이제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다 제공을 하긴 하는데 얘가 약점이요. 자, 이게 어떤 학과에 대한 정보라고 가정하고 만든 거예요.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예요. 그러면 학과 이름과 학과의 위치를 저장하겠다라고 전송하는 건데 학과 이름을 전송을 안 했다. 그럼 저장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학과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뭔가 그 예외적인 상황을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폼 태그를 만들면서 프론트단에서 하기도 하지만 백엔드도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입력값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거나 입력했다. 아무거나 입력했다. 포스트예요. 저장입니다. 그러면 주면은 주는 대로 무식하게 다 받아요,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제공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 경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기간 동안 쓰는 간이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거 CRUD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오늘 꼭 체킹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 코드 몇 줄 더 작성하는 것보다 요게 더 중요해요. 자, 그 테스트 과정 다 지금 녹화됐으니까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엔드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백엔드도 없는데 프론트 혼자 접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송을 하면은 백엔드 쪽에서 지금 무슨 방식으로 접속했구나라고 떠요. 양쪽의 반응을 보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접속을 했구나 하고 뜹니다. 자, 뭐 디파트먼트에 대한 코드 작성은요, 내일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가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숙제가 나갑니다. 자,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거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로는, 사이트 하나를 완전하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간간히 했었던 대로 단일 페이지를 이제 준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어떤 과정으로 작업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예전 학생이 이제 제출한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그리지? 그리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거를 만약에 포토샵 같은 게 가능하시면 포토샵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파워포인터 같은 걸로 이렇게 네모 박스 같은 걸로 구성해 보세요. 이게 HTML로 치면은 div의 중첩 관계를 표현하는 게 될 거고요. 리액트로 넣으면은 컴포넌트 간의 포함 관계가 될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나오는 것들 효과 준 거예요. 평상시 상태,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상태. 이렇게 대략적으로 먼저 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텍스트 같은 것도 잡아가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딱 이렇게 네모로만 돼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게 스르륵 열립니다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각 영역에 글자 같은 것도 좀 적어주면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준 거예요. 일단은 이 과정을 먼저 구상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이 파일은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단계예요. 요게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디테일을 잡은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직접 실사 같은 거를 넣어보면서 구체화를 시키세요.
파워포인트로 하셔도 돼요. 원래는 포토샵으로 하는 작업인데 포토샵이 힘드시면 파워포인트로 하세요.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기획단이나 아니면은 퍼블리싱 전문 영역에서 하는 거지 프론트 개발에서 굳이 이것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파워포인트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죠. 몇 군데 실사 넣으시고 PPT로 직접 그 글자 넣으셔도 됩니다. 포토샵이 가능하시면 포토샵으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을요, 통칭 이렇게 네모 박스만 배치하는 과정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사를 갖다 놔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목업이라고 하고요. 자, HTML로 코딩하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리액트로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HTML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종 결과물은 뭐가 나와야 돼요? 리액트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리액트로 코딩하기 전에 HTML로 먼저 한번 해보는 거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프로토타입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액트로 가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 스케치 그리고 포토샵이 되면은 그냥 포토샵 작업으로 바로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는 건너뛰고 요걸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적어도 와이어 프레임 작업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놓는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그림으로 스케치 하신 다음에 바로 4번 단계로 뛰셔도 돼요. 굳이 글자 들어갈 때 이렇게 네모 박스 놓고서 나중에 텍스트 넣을 필요 없죠. PPT로 하면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잖아요. 2, 3번 과정은 건너뛰셔도 돼요. 1번 과정, 4번하고 5번이 세트예요. 마우스 오버, 아웃, 비포, 애프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하시고 4번, 5번 까지 하신 다음에 저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서 이제 얼추 이야기가 되면은 실사 이미지 같은 거 좀 배치해서 이제 7, 8번, 6, 7, 8번으로 구체화 하시고, 나는 HTML 해본 다음에 리액트 할래요. 말리진 않을게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HTML 건너뛰고 바로 리액트 할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물 코딩하는 거는 그 선택에 따라 단계를 더 쪼갤지 아니면은 바로 리액트로 갈지는 그때 저랑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네, 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한 페이지. 자, 이 과정에서 나는 순수 창작을 해볼래요. 하셔도 되고요. 아이디어 짜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기성 사이트 베낄래요.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클론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너나 할 거 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성 사이트 베끼는 걸로 연습하셔도 돼요. 대신에 기성 사이트 베낄 때는 그 사이트의 코드를 열람하시면 안 돼요. 개발자 도구로 그 사이트 여시면 안 돼요. 나만의 코드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죠. 그 과정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더 이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했었던 많은 그 데모 페이지들이 제 주관으로 봤을 때 좀 더 큼직큼직한 게 이뻐 보여서 제가 그렇게 다시 재해석을 한 코드들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 기한을 잡을 수는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각자 작업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되신 대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낮 시간 동안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따로 시간 투자해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촉박한 편이니까 우리가 종일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거는 제가 그만큼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톡으로 되시는 대로 주세요.
어떤 수업이요? 작업을 하는. 아, 작업을 하는 거는 일단은 각자 그 구상하시는 게 완료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코딩은 시간 되실 때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가 요번 주에 끝나고 넥스트.js가 들어가는 게 길어야 2주예요. 그러면 일단 5개월 차에서 2주는 그냥 이거 풀 작업이에요. 그리고 6개월 차에서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걸 해야 되죠. 앱 개발하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건 사실 한 일주일 정도 맛보기만 하면 돼요. 스마트폰에 헬로월드 찍히는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했었던 에이젝스 기술 써서 뭐라도 땡겨오는 거 정도.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 1주에서 2주 정도인데, 6개월 차 초반에 2주를 잡고 가도 되고, 6개월 차 막판에 2주를 잡고 가도 되고, 그거는 우리 안에서 얘기해서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작업 개시하면은 작업이 더 중요하지 진도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각자 작업이 좀 안정화되시면 마무리가 좀 눈에 보이면은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작업이 웬만하면은 최대한 빨리 끝내셔야 돼요. 기왕이면은 코딩 작업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하기 전에 한번 끝내셔야 돼요. 단일 페이지 작업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에이젝스적인 기능 안 들어가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 처리해서 뭔가 축축 움직이는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다음에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그분한테 제가 사이트 전체를 요구할 거예요. 단일 페이지 갖다가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아쉬워요. 기성 사이트를 베낀다 하더라도 최소한 5페이지 이상 있는, 내가 기성 사이트를 베끼는데 그걸 다 베끼는 게 아니라 최소한 5페이지 이상.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메인 페이지,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장바구니, 결제 페이지. 하지만 실제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결제 모듈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안 해줘요. 공부하면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주요 기능이 들어있는 페이지 정도는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메인 페이지 잡아오시면 이거 최대한 완성되면 자 이제 우리 나머지 페이지 해볼까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주제 잡으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준비 단계인 거예요. 자, 네, 오늘 요 얘기 드리려고 요 얘기 하려고 오늘 처음부터 이제 마음 먹고 왔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작업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녹화는 이제 끌게요.